순자는 오래된 서랍을 열었습니다. 순자는 봉투를 꺼내 들었습니다. 하나는 체념, 그리고 다른 하나는 아주 드물게도 결심. 정순자는 후자를 선택한 여자였습니다. 하지만 그 결심이 찾아오기까지는 아무도 모르는 아주 긴 밤들이 있었습니다. 순자의 하루는 조용했습니다. 지나치게 조용했습니다. 아침 6시 알람이 울리기도 전에 눈이 떠졌습니다. 예순이 넘으면서부터 그랬습니다. 몸이 먼저 깨어나는 건데 정작 깨어나서 할 일이 없다는 것이 문제였습니다. 그녀는 천장을 바라보며 잠시 그 상태로 누워 있었습니다. 창문 틈으로 들어오는 새벽빛이 방 앞먼지를 드러내고 냉장고 모터 소리가 집 안 전체를 채웠습니다. 그 소리마저 없었다면 집안이 완전히 죽어 있다는 느낌이 들었을지도 모릅니다. 남편이 떠난 지 벌써 4년이 지났습니다. 처음 1년은 너무 바빴습니다. 장례를 치르고 남편 친구분들 인사를 받고 49제를 지내고 상속 정리를 하다 보니 어느새 계절이 2번 바뀌어 있었습니다. 그 다음 1년은 슬펐습니다. 제대로 슬퍼할 시간도 없이 보냈던 것들이 한꺼번에 밀려오는 느낌이었습니다. 밥을 하다가 빨래를 개다가 이유 없이 주저앉아 울었습니다. 그리고 4년이 지난 지금 순자에게 남은 감정은 슬픔조차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공허함이었습니다. 자식들은 착했습니다. 딸 은정이는 부산에서 살고 아들 재현이는 수원에 있었습니다. 명절마다 내려오고 생일이면 꼭 전화했습니다. 손자, 손녀들도 귀엽게 잘 자라고 있었습니다. 그 누구 하나 문제가 없었습니다. 그런데도 순자는 비어 있었습니다. 각자의 인생이 있는 자식들에게 의지하는 것이 짐처럼 느껴졌고 그 짐을 주지 않으려다 보니 전화 한 통도 먼저 하기가 어려웠습니다. 어느 날 저녁 밥을 먹다가 혼자 중얼거렸습니다. 내가 뭘 하고 사는 건지. 밥상 맞은편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TV에서는 뉴스 앵커가 무표정하게 말을 이어가고 있었고 순자의 숟가락은 오랫동안 그릇 위에 멈춰 있었습니다. 살고 있는 것인지 버티고 있는 것인지 그 경계가 점점 흐려지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순자는 오래된 서랍을 열었습니다. 딱히 뭔가를 찾으려고 열었던 건 아니었습니다. 그냥 손이 갔습니다. 서랍 안에는 묵은 것들이 잔뜩 들어 있었습니다. 낡은 가족사진 몇 장, 남편이 쓰던 만년필, 아이들이 어릴 때 그려준 그림들, 그리고 가장 안쪽 거의 잊고 있었던 낡은 봉투 하나. 순자는 봉투를 꺼내 들었습니다. 안에는 누렇게 바랜 종이 한 장이 들어 있었습니다. 손가락으로 조심스럽게 펼치자 거의 닳아버린 글자들이 나타났습니다. 50년도 더 된 서울 소재 여자대학교 문학부 합격 통지서 사본이었습니다. 순자는 그것을 오래도록 바라봤습니다. 19살 그해 순자는 정말 기뻤습니다. 국어 선생님이 되고 싶었습니다. 글 읽는 것을 좋아했고 남들보다 글쓰기를 잘한다는 말을 들을 때마다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당시 합격 통지서를 받아든 날 아버지에게 달려가 소리쳤던 기억이 생생했습니다. 아버지는 그 통지서를 보고 웃으셨습니다. 그런데 그 웃음이 기쁨의 웃음인지 미안함의 웃음인지 그때는 몰랐습니다. 그 주말 어머니가 조용히 불렀습니다. 순자야, 내 아래로 동생이 셋이잖니. 집에 형편이 이러는데 미안하다. 그 말 한마디로 모든 것이 결정됐습니다. 순자는 울지 않았습니다. 집에서 울면 어머니가 더 힘들어질 것 같았기 때문입니다. 대신 혼자 뒷산에 올라가 아무도 없는 곳에서 한참을 앉아 있었습니다. 그날 이후 그 합격 통지서는 다시는 꺼내보지 않았습니다. 서랍 깊숙이 넣어두고 마음 깊숙이도 묻어뒀습니다.
공장에 취직했습니다. 23세 선을 봐서 결혼했습니다. 아이 둘을 낳고 살림을 했습니다. 남편 뒷바라지를 했고 자식들 뒷바라지를 했습니다. 그게 그녀의 인생이었습니다. 나쁜 인생이 아니었습니다. 사랑도 있었고 보람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서랍 안에 묻어둔 19살의 꿈은 한 번도 제대로 애도받지 못한 채 그렇게 낡아가고 있었습니다. 순자는 손끝으로 종이 위에 글자를 천천히 짚었습니다. 그때 내가 갔더라면 지금은 달랐을까? 혼잣말은 작게 흘러나왔지만 집안 어딘가에서 작게 메아리치는 것 같았습니다. 며칠 뒤 순자는 주민센터에 주민등록 등본을 떼러 갔습니다. 볼일을 마치고 나오려는데 입구 게시판에 붙어 있는 안내문 하나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형광 노란 테두리가 쳐진 A사 용지였습니다. 시니어 통합대학 봄학기 수강생, 모집, 국문학, 역사, 심리학, 생활원예 등 다양한 학과 개설. 순자는 그 앞에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실소가 나왔습니다. 이 나이에 무슨 대학이야라는 생각이 먼저였습니다. 주변에 이런 데 다니는 사람들 봤어도 뭔가 어울리지 않는다고 느꼈던 것도 사실이었습니다. 하지만 안내문 아래쪽에 적힌 학과 목록에서 눈이 멈췄습니다. 국문학 개론, 한국 현대소설의 이해, 문학과 삶. 19살에 가고 싶었던 곳이 문학부였습니다. 순자는 안내문 하단의 전화번호를 스마트폰 메모장에 받아 적었습니다. 사진을 찍으려다가 손이 떨려서 그냥 한 글자씩 눌러 입력했습니다. 메모를 저장하고 나서 스마트폰을 가방 안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날 밤 순자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누워서 천장을 보다가 일어나 물을 마시고 다시 누웠다가 또 일어났습니다. 머릿속에서 자꾸만 같은 생각이 맴돌았습니다. 이 나이에 대학이라니 말이 되는 소린가. 젊은 애들 틈에서 혼자 늙은이처럼 앉아 있으면 얼마나 꼴불견이겠나. 자식들이 알면 뭐라 할까. 동네 아는 사람들한테 소문이라도 나면 어떡하나. 그런데 그 생각들 사이사이로 자꾸만 그 안내문의 글자가 떠올랐습니다. 문학과 삶. 순자는 밤새 그 네 글자를 가슴 안에서 굴렸습니다. 결국 다음 날 아침 그녀는 전화를 걸었습니다. 3번이나 번호를 눌렀다가 끊었습니다. 4번째에야 겨우 통화 버튼을 눌렀습니다. 여보세요. 거기 시니어 대학 맞죠? 네, 맞습니다. 어떻게 도와드릴까요? 저기 나이 제한이 있나요? 없습니다. 만 50세 이상이면 누구나 지원 가능하세요. 배우고 싶은 마음만 있으면 됩니다. 수화기 너머의 목소리는 밝고 친절했습니다. 그 짧은 대답이 예상보다 훨씬 깊이 박혔습니다. 배우고 싶은 마음만 있으면 된다. 순자는 전화를 끊고 한참을 소파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그 마음은 아직 있는데. 입학 원서를 내고 접수 확인 문자를 받기까지 열흘이 걸렸습니다. 그 열흘 동안 순자는 신청한 것을 3번쯤 후회했습니다. 취소 전화를 걸려다가 멈춘 것도 2번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때마다 서랍 안에 그 낡은 종이가 떠올랐습니다. 50년을 버텨온 종이, 그녀보다 훨씬 오래 그 꿈을 지키고 있었던 종이. 결국 그녀는 취소하지 않았습니다. 입학식 날 아침 순자는 일찍 일어났습니다. 오랫동안 입지 않았던 베이지색 자켓을 꺼냈습니다. 몇 년 전 딸 은정이가 생일 선물로 사준 것이었는데 어딜 입고 갈 데가 없어 옷장 안에만 걸려 있었습니다. 단추를 끼우는데 손이 떨렸습니다. 긴장 때문인지 아니면 나이 때문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2번째 단추를 잘못 끼워 처음부터 다시 했습니다. 거울을 봤습니다.
머리는 단정하게 빗었고 옷은 깔끔했습니다. 그런데 거울 속에는 그냥 70살 노인이 서 있었습니다. 학생이라기엔 너무 낡아 보이고 그렇다고 선생님이라기엔 너무 초라해 보였습니다. 내가 맞게 가는 건가? 혼잣말을 하다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러다가 또 포기한다 싶어서 그냥 가방을 들었습니다. 버스를 2번 갈아타서 학교에 도착했을 때 캠퍼스는 이미 활기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20살 안팎의 젊은 학생들이 무리지어 다녔습니다. 크게 웃으며 사진을 찍고 서로 이름을 묻고 동아리 홍보 전단지를 나눠줬습니다. 순자는 그 흐름 속에서 혼자 천천히 걸었습니다. 마치 다른 세계에 잘못 발을 들인 것 같은 느낌이었습니다. 정문 앞에 서자 순간 발걸음이 멈췄습니다. 생각보다 훨씬 규모가 컸습니다. 안내 배너에는 신입생 환영이라고 쓰여 있었고 재학생들이 입학식 안내를 도와주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시선이 순자에게 스쳤다가 지나갔습니다. 표정이 없었습니다. 무시하는 것도 아니고 반기는 것도 아닌 그냥 스치는 눈길. 그게 오히려 더 마음에 걸렸습니다. 내가 여기 있어도 되는 걸까? 그때 뒤에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혹시 신입생이세요? 돌아보니 20살쯤 돼 보이는 여학생이 서 있었습니다. 밝은 표정이었고 눈빛에 경계심이 없었습니다. 아니, 그냥 저도 신입생이에요. 같이 들어가요. 그 말에 순자는 얼떨결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여학생은 이름이 소연이라고 했습니다. 수시로 합격했고 국문학과라고 했습니다. 말이 많고 에너지가 넘쳤습니다. 순자가 뭘 답하기도 전에 혼자 신나서 말을 이어갔습니다. 저는 사실 소설가가 꿈이에요. 근데 주변에 말하면 다들 현실적으로 생각하라고 하더라고요. 그래도 저는 할 거예요. 선배님은요? 어떤 전공이세요? 순자는 잠시 멈췄습니다. 나도 국문학이야. 진짜요? 우리 같은 과다. 소연은 순자의 팔을 살짝 잡으며 강당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순자는 그 손길에 놀랐지만 뿌리치지 않았습니다. 강당 안은 젊은 에너지로 가득했습니다. 수백 명의 신입생들이 자리를 채우고 있었습니다. 순자는 소연과 함께 앉았지만 곧 소연은 옆자리의 다른 학생과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자연스러운 일이었습니다. 그들은 같은 세계에 있었고 순자는 그 세계의 가장자리에 겨우 걸터 앉아 있는 느낌이었습니다. 입학식이 시작되고 총장의 환영사가 이어졌습니다. 여러분은 오늘부터 이 대학의 구성원입니다. 나이도 배경도 이전의 삶도 상관없습니다. 이곳에서는 오직 배우려는 의지만이 여러분을 정의합니다. 그 말이 순자의 가슴 어딘가에 박혔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주변의 공기도 느껴졌습니다. 앞줄에 앉은 학생 2명이 고개를 기울이며 속삭이는 것이 보였습니다. 무슨 말인지는 들리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 시선이 자신을 향하는 것 같다는 느낌은 지울 수가 없었습니다. 저 할머니 누구야? 학부모 아니야? 실제로 들린 말인지 아니면 그녀의 오랜 두려움이 만들어낸 소리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얼굴이 조금씩 굳어갔습니다. 손이 무릎 위에서 살짝 쥐어졌습니다. 그때 왼쪽에 앉은 학생이 조용히 말을 걸었습니다. 긴장되시죠? 네, 조금요. 저도요. 사실 저 재수했거든요. 주변 애들 다 먼저 입학한 거 보면서 진짜 자존심 상했는데 그래도 왔어요. 여기까지. 순자는 그 말을 듣고 처음으로 입꼬리가 올라갔습니다. 잘 왔네. 선배님도요. 그 학생의 이름은 지훈이었습니다. 재수를 하면서 생긴 특유의 진지함이 있는 학생이었습니다. 나이로 치면 손잡벌이였지만
순자는 그 아이 말에서 오랫동안 느끼지 못했던 무언가를 느꼈습니다. 동질감이었습니다. 입학식이 끝난 뒤 학생들은 강당 앞 계단에서 단체 사진을 찍기 위해 모였습니다. 순자는 자연스럽게 뒤로 빠졌습니다. 가장자리에서 지켜보면 되겠다 싶었습니다. 그때 소연이 사람들을 헤치고 달려왔습니다. 선배님, 어디 가요? 같이 찍어요. 나는 괜찮아. 너네끼리 찍어. 같은 과인데 같이 찍어야죠. 소연은 그녀의 손을 잡고 앞줄로 이끌었습니다. 순자는 어색하게 서 있었습니다. 주변의 젊은 얼굴들 사이에서 그녀는 확실히 달랐습니다. 흰 머리카락이 다르고 눈가의 주름이 달랐으며 손등의 결이 달랐습니다. 하나, 둘, 셋. 셔터가 눌리는 순간 순자는 자신도 모르게 웃었습니다. 어색한 웃음이었고 어디에 손을 두어야 할지 몰라서 어정쩡한 자세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진 속에서 그녀는 분명 거기 있었습니다. 배경이 아니라 한 사람으로. 그날 집으로 돌아오는 길, 버스 창문 너머로 저녁 하늘이 보였습니다. 발걸음은 아침보다 가벼웠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마음 한켠에는 아직 가라앉지 않은 무언가가 있었습니다. 강당에서 느꼈던 시선, 잘 들리지 않았던 강의, 스마트폰 하나도 버벅이며 사용하는 자신의 손, 그리고 그 모든 것과 정면으로 부딪혀야 하는 내일들. 내가 끝까지 할 수 있을까? 그 질문은 아직 답을 얻지 못한 채 조용히 그녀를 따라왔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내일 학교에 가야 할 시간표를 가방 안에 넣어뒀습니다. 첫 번째 수업은 월요일 오전 10시 국문학개론이었습니다. 19살에 가지 못했던 그 수업으로 70살의 정순자는 처음으로 걸어 들어가는 것이었습니다. 50년이 걸렸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왔습니다. 세상에는 두 종류의 어려움이 있습니다. 하나는 예상했던 어려움, 그리고 다른 하나는 실제로 겪어보기 전까지는 절대 알 수 없는 어려움. 정순자는 학교가 어려울 것이라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오래 공부를 쉬었고 나이가 있었고 디지털 환경에도 익숙하지 않았습니다. 그 정도는 각오하고 왔습니다. 하지만 막상 수업이 시작되자 그 어려움은 그녀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구체적이고 훨씬 날카로웠습니다. 각오와 현실 사이의 간극은 언제나 생각보다 넓습니다. 첫 번째 수업은 월요일 오전 10시 국문학개론이었습니다. 순자는 20분 일찍 강의실 앞에 도착했습니다. 문이 잠겨 있었습니다. 복도 의자에 앉아 학생들이 하나둘 모이는 것을 지켜봤습니다. 20살 안팎의 학생들은 이미 서로 아는 듯 반갑게 인사를 나눴습니다. 오픈 채팅방이 있다느니 누가 먼저 들어왔다느니 하는 이야기들이 오갔습니다. 순자는 그 대화 안으로 들어갈 엄두가 나지 않았습니다. 강의실 문이 열렸습니다. 순자는 제일 뒷자리에 앉았습니다. 눈에 띄지 않으려는 본능적인 선택이었습니다. 자리를 잡고 가방에서 노트와 펜을 꺼냈습니다. 옆에 앉은 학생은 노트북을 꺼냈습니다. 그 옆 학생도 노트북이었습니다. 노트에 펜으로 받아 적으려는 사람은 강의실을 통틀어 순자뿐인 것 같았습니다. 교수가 들어왔습니다. 40대 중반으로 보이는 여자 교수였습니다. 안경을 쓰고 있었고 목소리가 또렷했습니다. 국문학개론 수업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이 수업은 단순히 문학 작품을 감상하는 것에 그치지 않습니다. 문학을 통해 인간의 삶을 분석하고 언어가 어떻게 현실을 구성하는지를 이해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순자는 펜을 들고 받아 적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교수의 말이 너무 빨랐습니다. 한 문장을 채 다 받아 적기도 전에 다음 문장이 나왔습니다. 순자는 허겁지겁 손을 움직였지만
노트에는 단어들이 뚝뚝 끊긴 채로 쌓여갔습니다. 언어가 현실을 텍스트의 맥락, 서사 구조와 인물의 처음 보는 용어들이 연이어 나왔습니다. 서사학, 내포 독자, 신비평, 구조주의. 단어 자체는 읽히는데 무슨 뜻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수업이 끝났을 때 노트에는 10페이지가 넘는 글자들이 빼곡했습니다. 하지만 집에 돌아와 그 내용을 다시 읽었을 때 순자는 절반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단어들은 있는데 뜻이 없었습니다. 글자들은 있는데 문장이 아니었습니다. 이게 이렇게 어려운 거였나? 그녀는 처음으로 나이를 실감했습니다. 두 번째 수업은 더 낯설었습니다. 한국 현대소설에 의해 수업에서 교수가 말했습니다. 오늘 다룰 텍스트는 이청준의 눈길입니다. 미리 읽어오셨죠? 수업 전에 전자도서관에 PDF 올려놨습니다. 학생들은 당연한 듯 노트북을 열고 파일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순자는 그 자리에서 굳었습니다. 전자도서관이 어디인지 몰랐습니다. 학교 홈페이지에 들어가는 법도 제대로 몰랐습니다. 학번으로 로그인을 해야 한다는 것도 옆에 앉은 학생이 작은 목소리로 알려줘서 겨우 알게 됐습니다. 포털 사이트에서 학교 이름 치면 바로 나와요. 거기서 학번이랑 비밀번호 누르시면 돼요. 순자는 고맙다고 했지만 손가락이 스마트폰 화면 위에서 망설였습니다. 결국 그날 수업에서 해당 텍스트를 제대로 보지 못했습니다. 수업이 진행되는 내내 교수의 말을 따라가기가 어려웠습니다. 텍스트를 읽어오지 못한 상태에서 분석 수업을 들으니 전혀 맥락이 잡히지 않았습니다. 수업이 끝나고 강의실을 나서는데 교수가 뒤에서 불렀습니다. 정순자 씨, 잠깐요. 순자는 심장이 내려앉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수업 따라오는데 어려운 점 있으시면 말씀해 주세요. 학교 디지털 교육 지원 프로그램도 있고 제가 따로 보충 자료를 드릴 수도 있어요. 그 말은 분명 배려였습니다. 하지만 순자의 얼굴은 오히려 굳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잘 따라가고 있어요. 짧게 대답하고 나왔습니다. 복도를 걷다가 기둥 옆에 서서 잠시 눈을 감았습니다. 창피했습니다. 도움을 받아야 한다는 사실 자체가 생각보다 훨씬 크게 자존심을 건드렸습니다. 집에 돌아온 순자는 저녁을 먹지 않았습니다. 책상 앞에 앉아서 노트를 펼쳤습니다. 그리고 오늘 나온 단어들을 하나씩 국어 사전에서 찾기 시작했습니다. 종이 국어 사전이었습니다. 스마트폰으로 검색하는 것보다 훨씬 느렸지만 눈에 더 잘 들어왔습니다. 서사학 이야기의 구조와 방식을 연구하는 학문. 내포 독자 작가가 글을 쓸 때 상정한 가상의 독자. 신비평 텍스트 자체를 독립된 구조로 분석하는 비평 방법론. 단어 하나를 찾으면 풀이 안에서 또 모르는 단어가 나왔습니다. 그것을 또 찾으면 또 다른 모르는 말이 나왔습니다. 사전을 쫓아다니다 보면 처음 찾으려 했던 것에서 한참 멀어져 있기 일쑤였습니다. 2시간이 넘게 지났을 때 순자는 펜을 내려놓았습니다. 눈이 침침했습니다. 돋보기를 끼고 있었는데도 글자가 자꾸 흔들리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목이 뻐근했고 어깨가 무거웠습니다. 이게 이렇게 어려운 거였나? 아까도 같은 말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그 말 끝에 한숨이 따라왔습니다. 2주가 지났을 때 조별 과제가 주어졌습니다. 현대 소설 한 편을 골라 서사 구조를 분석하고 조별로 발표하는 과제였습니다. 조는 4명이었습니다. 순자 외에 소연, 지훈, 그리고 병찬이라는 학생이었습니다. 병찬은 말이 적고 내성적인 편이었지만 문학 텍스트에 대한 이해가 깊었습니다. 세 학생 모두 자기 방식대로 빠르게 움직였습니다. 조 모임이 처음 열린 날 카페 테이블에 넷이 앉았습니다.
소연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우리 역할 나눠요. 저는 서론이랑 작가 소개할게요. 지훈 오빠는 서사 구조 분석 맡아요. 병찬이는 텍스트 근거 찾는 거 하고. 그리고 잠시 정적이 흘렀습니다. 순자를 향한 시선들이 자연스럽게 모였다가 흩어졌습니다. 무언가를 말하려다 머뭇거리는 그 짧은 침묵이 순자에게는 유독 길게 느껴졌습니다. 결국 지훈이 말했습니다. 순자 선배님은 자료 정리랑 최종 원고 다듬기 해주시면 어떨까요? 저희가 분석한 내용 정리해서 발표 원고 만드는 거요. 그 말은 배려였습니다. 가장 접근하기 쉬운 역할을 드린다는 의미였습니다. 순자도 그것을 알았습니다. 알았기 때문에 더 할 말이 없었습니다. 그래, 그렇게 할게. 짧게 대답하고 메모지에 자신의 역할을 받아 적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순자는 내내 말이 없었습니다. 버스 창밖으로 거리가 흘러가는 것을 바라보면서 마음속으로 한 가지 생각을 밀어내려 했습니다. 나는 자료나 정리하러 여기 온 게 아닌데. 그 생각은 쉽게 밀려나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순자는 자리에 앉아 조원들이 보내온 자료를 펼쳤습니다. 단순히 정리만 하면 된다고 했지만 정리를 하려면 내용을 이해해야 했습니다. 그냥 단어들을 가져다 붙이는 것은 순자의 방식이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각 문장을 읽고 모르는 용어를 찾고 맥락을 파악하려 했습니다. 시간이 몇 배로 걸렸습니다. 돋보기를 쓰고 사전을 찾고 노트에 메모하면서 밤 12시가 넘도록 책상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이 정도는 나도 할 수 있어야지. 그녀는 스스로를 다그쳤습니다. 그런데 진심으로 자료들을 읽어 들어가다 보니 예상치 못한 일이 생겼습니다. 분석 대상 소설은 최윤의 적이 소리 없이 한 점 꽃잎이 지고였습니다. 광주를 배경으로 한 소설로 트라우마와 기억, 그리고 말하지 못한 것들을 다루고 있었습니다. 순자는 읽다가 손이 멈췄습니다. 소설 속 주인공은 어떤 말도 하지 못하는 여자였습니다. 말을 잃어버린 여자. 자신이 경험한 것을 언어로 꺼낼 수 없어서 그냥 그것을 안에 품고 살아가는 여자. 나도 그랬던가. 50년 동안 포기했던 꿈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남편에게도 자식들에게도. 말해봤자 뭐가 달라지겠냐는 생각이었는지 아니면 말로 꺼내면 더 아파질 것 같아서였는지 스스로도 정확히 알지 못했습니다. 그날 밤 순자는 단순한 자료 정리를 넘어서 조원들의 분석에 살을 붙이기 시작했습니다. 텍스트 안에서 자신이 느낀 감정들을 학문적 언어는 아니더라도 최대한 정확한 말로 표현하려 했습니다. 두서없을 수도 있었지만 그것은 분명 진심이었습니다. 며칠 뒤 조모임에서 지훈이 그녀가 정리한 원고를 읽었습니다. 한참을 조용히 읽더니 고개를 들었습니다. 선배님, 이거 직접 쓰신 거예요? 응, 내가 이해한 대로 썼어. 틀렸으면 고쳐도 돼. 아니요, 틀린 게 아니에요. 오히려. 지훈은 잠시 말을 고르더니 말을 이었습니다. 저희가 분석한 것보다 훨씬 깊이 들어간 것 같아요. 이론 용어는 없는데 오히려 소설 안에 있는 감정을 정확하게 짚고 있어요. 소연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아요. 저는 이론 용어 써가면서 분석했는데 선배님 글 읽으니까 텍스트가 더 생생하게 느껴져요. 순자는 그 말에 아무 대답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냥 아랫입술을 살짝 깨물었습니다. 하지만 기말 시험이 다가오면서 문제는 다른 방향에서 터졌습니다. 중간고사 문제지를 받아든 순자는 처음 몇 분 동안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문제들은 대부분 단답형과 서술형이었는데 단답형 문제조차 제대로 답을 쓸 수 없는 것들이 있었습니다. 강의 시간에 분명 나온 내용들이었는데 노트에는 있었는데
정작 시험지 앞에 앉으니 머릿속에서 흩어졌습니다. 시간이 다가올수록 손이 빨라졌습니다. 모르는 것은 일단 비워두고 아는 것을 먼저 쓰려 했지만 그 아는 것도 흔들렸습니다. 시간이 끝났을 때 순자는 절반가량을 빈 채로 제출했습니다. 결과는 처참했습니다. 100점 만점에 42점. 낙제에 가까운 점수였습니다. 교수가 성적을 게시판에 올렸고 순자는 도서관 컴퓨터 앞에서 그 숫자를 한참 들여다봤습니다. 주변에 학생들이 지나다녔습니다. 누군가는 성적을 보고 실망한 듯 혀를 차고 누군가는 예상했다는 듯 가볍게 넘겼습니다. 순자는 천천히 창을 닫고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이 나이에 뭘 기대한 거야? 말은 작았지만 서늘했습니다. 집에 돌아와 시험지를 접어 가방 깊숙이 넣었습니다. 저녁 준비를 하다가 멈췄습니다. 냉장고를 열었다가 그냥 닫았습니다. 소파에 앉았는데 등이 무거웠습니다. 몸이 무거운 게 아니라 마음이 몸을 짓누르는 느낌이었습니다. 거울을 보러 방으로 갔습니다. 거울 속에 서 있는 사람을 오래 바라봤습니다. 흰 머리, 내려앉은 눈가, 깊게 팬 이마의 주름. 그 얼굴이 낯설었습니다. 이 사람이 학생이라는 것이 낯설었습니다. 그만둘까? 그 말이 거울 속 자신에게 향했습니다. 그때 전화가 울렸습니다. 딸 은정이었습니다. 엄마, 학교는 어때? 재밌어. 목소리 왜 그래? 무슨 일 있어? 그냥 좀 피곤해서. 너무 무리하지 마. 엄마 나이에 공부가 쉽겠어? 그냥 즐기면서 다녀. 그 말은 걱정에서 나온 말이었습니다. 순자도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 말이 어쩐지 마음에 걸렸습니다. 즐기면서 다녀. 즐기러 온 것이 아니었습니다. 배우러 온 것이었습니다. 그냥 시간을 보내러 온 것이 아니었습니다. 50년 전에 포기했던 자리를 이번에는 제대로 채우러 온 것이었습니다. 전화를 끊고 나서야 눈물이 터졌습니다. 흐느끼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냥 눈에서 물이 났습니다. 조용하고 오래된 것 같은 눈물이었습니다. 그날 밤 순자는 학교에 가지 않기로 마음먹었습니다. 하룻밤 쉬는 게 아니라 그냥 다 그만두는 것으로. 시험 성적이 낙제였고 수업은 따라가기 버거웠으며 조원들에게도 폐가 되는 것 같았습니다. 명분도 있었습니다. 나이가 있고 몸이 버텨줄지도 모르는 일이었으니까요. 하지만 아침이 되자 손이 먼저 움직였습니다. 알람도 울리지 않았는데 6시가 채 되기 전에 눈이 떠졌습니다. 습관처럼 일어나서 세수를 했습니다. 습관처럼 옷을 입었습니다. 그리고 가방을 들고 문 앞에 섰습니다. 거기서 멈췄습니다. 한참 서 있었습니다. 여기서 멈추면 진짜 끝이겠지. 그것은 공부의 끝이 아니었습니다. 50년 전에 멈춘 그 자리에서 다시 한번 멈추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부터는 정말로 버티는 것만 남게 될 것 같았습니다. 살아있지만 살지 않는 그 조용한 시간들로. 순자는 다시 신발을 신었습니다. 학교에 도착했을 때 조원 3명이 먼저 와 있었습니다. 지훈이 그녀를 보고 말했습니다. 어제 자료 정리해 주신 거요. 교수님한테 보여드렸더니 발표 방향이 맞다고 하셨어요. 덕분에 틀 잡기가 훨씬 수월했어요. 소연이 덧붙였습니다. 진짜요. 선배님이 쓰신 도입부 그냥 그대로 써도 될 것 같아요. 저희가 쓴 것보다 훨씬 잘 읽혀요. 순자는 잠시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정말요? 네. 다음 과제도 같이 해요. 짧은 말이었습니다. 대단한 말도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그 말이 그녀를 다시 붙잡았습니다. 어젯밤 그만두려 했던 마음이 그 짧은 말 앞에서 조용히 물러났습니다. 그날 이후
순자는 공부하는 방식을 바꾸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자존심 때문에 묻지 못했던 것들을 하나씩 물어보기 시작했습니다. 교수 연구실을 찾아가서 이해하지 못한 부분을 물었습니다. 처음에는 손이 떨렸습니다. 문 앞에서 2번 돌아섰다가 3번째에 노크했습니다. 저 지난 수업에서 내포 독자 개념이 잘 이해가 안 됐는데요. 한 번 더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교수는 전혀 이상하게 여기지 않았습니다. 물론이죠. 앉아요. 그 대화는 15분 정도였습니다. 하지만 그 15분 동안 순자는 2주 내내 혼자 사전을 뒤지며 이해하려 했던 것보다 훨씬 많은 것을 얻었습니다. 진작에 물어볼 걸. 스마트폰 사용도 조금씩 익혀나갔습니다. 소연에게 전자도서관 접속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처음에는 소연이 직접 눌러주려 했는데 순자가 말했습니다. 아니야, 내가 직접 해볼게. 천천히 설명만 해줘. 느렸습니다. 소연이 한 번 하면 될 것을 순자는 5번 시도했습니다. 그래도 결국 혼자 힘으로 로그인을 마쳤을 때 소연이 박수를 쳤습니다. 대박, 선배님. 순자는 웃었습니다. 그 웃음이 진심이었습니다. 학기가 중반으로 접어들면서 국문학개론 수업에서 2번째 텍스트가 주어졌습니다. 박완서의 그 많던 싱아는 누가 다 먹었을까였습니다. 순자는 그 소설을 집에서 혼자 읽었습니다. 전쟁을 겪은 여자아이의 이야기, 시대의 흐름 속에서 자신이 꿈꾸던 것들을 하나씩 내려놓아야 했던 사람의 이야기. 읽다가 멈췄습니다. 손가락이 페이지 위에서 오래 머물렀습니다. 소설 속 인물이 겪은 시대와 순자의 시대는 달랐습니다. 상황도 달랐습니다. 하지만 어떤 감각은 너무 비슷했습니다. 하고 싶었던 것을 포기했을 때의 그 감각. 말하지 못하고 삼켜야 했을 때의 그 감각. 그것이 얼마나 오래 사람 안에 남아있는지. 순자는 소설을 덮고 노트를 열었습니다. 그리고 처음으로 자신의 이야기를 글로 적기 시작했습니다. 분석도 아니고 과제도 아니었습니다. 그냥 생각나는 대로 19살의 자신, 합격 통지서, 어머니의 말, 뒷산에 혼자 올라갔던 그날의 하늘. 적다 보니 어느새 2페이지가 넘어 있었습니다. 펜을 내려놓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그냥 조용했습니다. 슬프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뭔가 오래 막혀있던 것이 조금 뚫린 것 같은 느낌이 들었습니다. 국문학을 배운다는 것이 단순히 문학 지식을 쌓는 것이 아닐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처음으로 들었습니다. 그것은 어쩌면 말하지 못했던 것들에게 다시 언어를 돌려주는 일인지도 몰랐습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에는 늘 보이지 않는 선이 있습니다. 그 선을 넘어도 되는지, 넘으면 안 되는지를 판단하는 것은 언제나 조심스러운 일입니다. 더군다나 나이 차이가 50년 가까이 나는 2사람 사이라면 그 선은 더욱 두껍고 복잡하게 얽혀있기 마련입니다. 정순자는 그 선을 넘으려 한 적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어떤 관계는 선을 넘으려는 의도 없이도 시작되는 법입니다. 민호를 처음 제대로 의식한 건 학기가 시작되고 한 달쯤 지났을 때였습니다. 국문학개론 수업이 끝나고 복도에서 나오는데 누군가 옆에서 말을 걸어왔습니다. 선배님, 오늘 수업 이해되셨어요? 돌아보니 키가 훤칠하고 눈이 큰 남학생이었습니다. 웃는 얼굴이 자연스러웠습니다. 경계심이 없는 사람 특유의 표정이었습니다. 반은 알아들었어. 저도요. 서사학 파트는 진짜 어렵죠? 저 교수님 말 너무 빨라서 힘들더라고요. 그러더니 자연스럽게 옆에서 걸음을 맞췄습니다. 저 이민호예요. 국문학과 1학년이요. 선배님이 저희 과에서 제일 일찍 오시더라고요. 매번 봤어요. 순자는 살짝 놀랐습니다. 자신이 그렇게 눈에 띄었다는 것도
누군가 그것을 지켜보고 있었다는 것도. 나는 정순자. 선배님이라고 불러도 돼요? 어머니라고 부르는 것보다는 낫겠지. 민호가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소리가 컸습니다. 복도를 지나던 학생 몇 명이 돌아봤습니다. 순자는 그 시선들을 느꼈지만 민호는 전혀 개의치 않는 듯 했습니다. 그것이 첫 번째 대화였습니다. 민호는 특이한 학생이었습니다. 밝고 에너지가 넘쳤지만 그 에너지가 가볍지 않았습니다. 누구에게든 스스럼 없이 먼저 말을 걸었고 그러면서도 상대방의 말을 끝까지 듣는 습관이 있었습니다. 대부분의 젊은이들이 자신의 말을 먼저 꺼내느라 바쁜 것과는 달랐습니다. 그는 또 유독 문학 텍스트를 읽을 때 감정적으로 반응했습니다. 수업 중에 교수가 소설의 한 장면을 읽어줄 때 민호는 노트 필기를 멈추고 그냥 듣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분석하기 전에 먼저 느끼는 사람이었습니다. 순자는 그 점이 마음에 들었습니다. 둘이 처음 같이 밥을 먹게 된 것은 우연이었습니다. 수업이 끝나고 학생 식당 앞에서 마주쳤는데 민호가 자연스럽게 옆에 서서 말했습니다. 선배님 혼자예요? 저도 혼자인데 같이 먹어요. 순자는 잠깐 망설였습니다. 나는 천천히 먹어서 불편할 텐데. 저도 빨리 먹으면 체해요. 그렇게 둘은 나란히 식판을 들고 자리를 잡았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했습니다.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라서 밥만 먹었습니다. 그런데 민호가 먼저 물었습니다. 선배님은 왜 국문학 오셨어요? 순자는 잠시 숟가락을 내려놨습니다. 어릴 때 꿈이었거든. 오래 묻어뒀다가 이제야 꺼낸 거야. 올해가 얼마나요? 50년. 민호가 조용해졌습니다. 순자는 그 침묵이 어색할 줄 알았는데 그렇지 않았습니다. 민호는 그냥 그 말을 오래 받아들이는 것 같았습니다. 멋있다. 짧은 두 글자였습니다. 과장도 없었고 의례적인 반응도 아니었습니다. 순자는 그 말에 뭐라 대답해야 할지 몰라서 그냥 다시 밥을 먹었습니다. 그렇게 둘이 함께하는 시간이 조금씩 늘어갔습니다. 같은 수업 시간에 자리를 맞췄고 도서관에서 마주치면 같은 테이블에 앉았습니다. 민호는 모르는 어플리케이션 사용법을 알려줬고 순자는 그가 과제에서 막히는 부분들을 함께 읽어주며 방향을 잡아줬습니다. 특히 민호는 글을 쓰는 것을 어려워했습니다. 느끼는 것은 많은데 그것을 문장으로 옮기면 감정이 사라지는 것 같다고 했습니다. 어느 날 도서관 열람실에서 민호가 빈 노트를 앞에 놓고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왜 그래? 소설 감상문인데 쓰다가 막혔어요. 쓰면 쓸수록 이상해져요. 어떻게 이상해? 처음엔 이 소설 읽으면서 뭔가 느꼈거든요. 근데 그걸 쓰려고 하면 다 도망가요. 남는 게 없어요. 순자는 그 말을 듣고 잠시 생각했습니다. 느낀 것을 설명하려고 하니까 그래. 네. 감정을 분석하려 들면 감정이 도망가. 그냥 그 순간 내가 뭘 봤는지 써. 이 소설 읽다가 어떤 장면에서 멈췄어? 민호가 생각하더니 말했습니다. 주인공이 어머니한테 끝내 고마웠다는 말 못하는 장면이요. 왜 거기서 멈췄어? 저도 그런 말 못한 게 있어서요. 순자는 그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그것 써. 그게 감상이야. 민호는 잠시 순자를 바라보다가 노트에 펜을 댔습니다. 그리고 멈추지 않고 썼습니다. 그 즈음부터 둘 사이의 시간이 조금씩 눈에 띄기 시작했습니다. 학교라는 공간은 생각보다 좁습니다. 같은 과 학생들끼리는 서로 누가 누구와 붙어 다니는지, 어디서 밥을 먹는지, 누구와 도서관에 가는지를 어렵지 않게 알게 됩니다. 더군다나 순자처럼 눈에 띄는 존재가 특정 학생과 자주 함께 있다면 그것은 더욱 쉽게 화제가 됩니다.
처음에는 그냥 스치는 말이었습니다. 민호 요즘 그 할머니 선배랑 자꾸 붙어 다니지 않아? 나도 봤어. 학식도 같이 먹고 도서관도 같이 있던데. 그 말이 며칠 사이에 조금씩 살이 붙기 시작했습니다. 민호가 효도 봉사하는 거 아니야? 아니면 그냥 착한 척 하는 거 아닐까? 근데 좀 이상하지 않아? 저 나이 차이에 그렇게 붙어 다니는 게. 소문이라는 것은 언제나 그렇습니다. 처음에는 가볍습니다. 별것 아닌 것 같습니다. 하지만 입에서 입으로 옮겨지면서 처음과는 전혀 다른 모양이 되어버립니다. 의도가 없었던 말에 의도가 생기고 단순한 관찰이 의심이 됩니다. 순자는 그 소문을 직접 들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어느 날 수업이 끝나고 화장실에 들어갔을 때 문이 닫힌 채 대화 소리가 들렸습니다. 말하는 학생들은 순자가 들어온 줄 몰랐을 것입니다. 야, 근데 민호 진짜 왜 저러는 거야? 매일 같이 밥 먹고 과제도 같이 하고. 그러니까 솔직히 좀 이상하잖아. 우리끼리 있을 때는 별로 안 어울리면서 할머니가 뭔가 부탁하는 거 아닐까? 과제 도움받으려고. 순자는 안에서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말소리가 멀어지고 문이 닫히는 소리가 났습니다. 그녀는 천천히 세면대로 걸어가서 물을 틀었습니다. 차가운 물이 손에 닿았습니다. 거울을 봤습니다. 표정을 읽을 수 없었습니다. 그날 이후 순자는 민호를 의식하기 시작했습니다. 함께 있는 것이 즐거웠고 그 시간이 소중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그것이 민호에게 짐이 되고 있는 건 아닌지 생각하기 시작했습니다. 자신은 그저 자연스러운 관계라고 느꼈지만 외부에서 보는 시선은 전혀 다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시선의 무게는 자신이 아니라 민호가 더 많이 질 수 있었습니다. 젊고 활발하고 학교 생활이 앞으로도 한참 남아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에 비해 순자는 이 학교에서 어떤 평판을 얻느냐가 솔직히 큰 문제가 되지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민호는 달랐습니다. 순자는 조금씩 거리를 두기 시작했습니다. 먼저 연락하는 것을 줄였습니다. 도서관에서 민호가 오는 것이 보이면 자리를 옮겼습니다. 식당에서 마주치면 반갑게 인사는 했지만 같이 앉지는 않았습니다. 민호가 눈치를 채는 데는 며칠이 걸리지 않았습니다. 선배님, 요즘 왜 이래요? 복도에서 불쑥 물었습니다. 직접적인 질문이었습니다. 무슨 소리야, 나 바빠서. 바쁜 거 아니잖아요. 피하는 거잖아요. 순자는 잠시 말이 막혔습니다. 바쁜 거야. 아까 도서관에서 저보고 자리 옮기셨잖아요. 순자는 대답을 찾지 못했습니다. 민호는 성격이 부드러웠지만 막상 중요한 것 앞에서는 흐지부지 넘기지 않는 면이 있었습니다. 소문 때문이에요? 그 말에 순자는 걸음을 멈췄습니다. 내가 그런 말 들으면 안 좋잖아. 학교 생활이 한참 남았는데. 저 그런 거 신경 안 써요. 나는 신경 써. 순자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너는 젊어. 괜히 나 때문에 이상한 말 듣지 마. 친구들이랑 어울려. 민호는 한참 말없이 서 있었습니다. 복도 끝에서 누군가 지나가는 소리가 났습니다. 잠시 후 민호가 입을 열었습니다. 선배님은요? 응? 선배님은 저한테 그냥 선배예요.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에요. 순자는 눈을 피했습니다. 저한테 선배가 뭔지 알아요? 50년 먼저 살아온 사람이요. 제가 아직 겪어보지 못한 것들을 다 겪어온 사람이요. 그게 왜 이상한 거예요? 순자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소문낸 사람들이 문제지 우리가 문제가 아니잖아요. 그 말은 맞는 말이었습니다. 논리적으로도 감정적으로도 맞는 말이었습니다. 하지만 세상이 늘 맞는 말대로 돌아가지는 않는다는 것을 순자는 70년을 살면서 배웠습니다.
고마워. 근데 그래도 순자는 그 말을 끝으로 먼저 걸음을 옮겼습니다. 그 일이 있고 나서 며칠 뒤 예상치 못한 방향에서 상황이 바뀌었습니다. 소연이었습니다. 수업이 끝나고 둘이 나란히 걸어가다가 소연이 먼저 말을 꺼냈습니다. 선배님, 저 솔직하게 말해도 돼요? 말해봐. 민호 얘기 떠도는 거 저도 알아요. 순자는 표정을 바꾸지 않았습니다. 근데요, 그 말한 애들이요. 걔네 사실 민호가 자기들이랑 별로 안 어울린다고 불만 있었던 애들이에요. 선배님 오시기 전부터요. 순자는 멈추지 않고 걸었습니다. 그러니까 선배님 때문에 생긴 문제가 아니에요. 그냥 핑계가 생긴 거예요. 그 말이 마음 어딘가에 걸렸습니다. 자신 때문에 문제가 생긴 것이 아니라 이미 있던 갈등에 자신이 빌미가 됐다는 것. 그것이 더 나은 것인지 아닌지는 알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뭔가 자신이 짊어지고 있던 짐의 모양이 달라지는 느낌이었습니다. 그리고요. 소연이 덧붙였습니다. 저는 선배님이랑 민호 오빠 보면서 이상하다고 생각한 적 한 번도 없어요. 그냥 사람이 사람 좋아하는 거잖아요. 나이가 뭐가 상관이에요. 순자는 소연의 옆모습을 바라봤습니다. 20살의 얼굴이었습니다. 아직 세상이 많이 남아있는 얼굴이었습니다. 그 얼굴에서 꾸밈없는 말이 나오고 있었습니다. 고마워, 소연아. 처음으로 이름을 불렀습니다. 소연은 방긋 웃었습니다. 하지만 소문은 그렇게 쉽게 가라앉지 않았습니다. 며칠이 더 지나자 이번에는 조금 다른 방향의 말들이 들려왔습니다. 직접 들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지훈이 조심스럽게 알려줬습니다. 선배님, 제가 말씀드려야 할 것 같아서요. 온라인과 단체 채팅방에서 좀 이야기가 있었어요. 순자는 지훈의 눈을 봤습니다. 어떤 이야기? 민호 오빠가 선배님 과제 대신 해드린다느니 그런 말이요. 사실이 아닌 거 저는 알아요. 근데 일단 알고 계셔야 할 것 같아서요. 순자는 잠시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말해줘서 고마워. 짧게 답하고 자리를 정리했습니다. 지우는 더 말을 이어야 할지 모르는 듯 잠시 머뭇거렸습니다. 선배님 괜찮으세요? 괜찮아. 나 살면서 이것보다 힘든 말 더 많이 들었어. 그 말은 사실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지금 이 말이 아프지 않은 것은 아니었습니다. 다만 아픈 것에 무너지지 않는 방법을 70년이 가르쳐 준 것뿐이었습니다. 그날 밤 순자는 집에 앉아 창밖을 한참 바라봤습니다. 아파트 맞은편 건물에 불이 하나씩 켜지고 꺼졌습니다. 각자의 저녁이 있었습니다. 각자의 집이 있었습니다. 아무도 남의 창문 안을 들여다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학교라는 공간에서는 왜 사람들이 서로의 창문을 들여다보고 거기서 본 것을 자기 방식대로 해석하려 하는 걸까? 그것은 젊음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사람의 문제였습니다. 나이와 상관없이 집단 안에서 사람은 언제나 그런 방식으로 움직였습니다. 어쩌면 순자도 젊었을 때 그랬을지 몰랐습니다. 그 생각이 드니 오히려 분노보다는 피로가 느껴졌습니다. 그냥 내 갈 길 가면 되는 거야. 다음 날 민호가 먼저 말을 건네지 않았습니다. 순자도 먼저 말을 걸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수업 중에 교수가 토론 짝을 정해줬습니다. 무작위였습니다. 순자와 민호가 짝이 됐습니다. 둘은 잠시 서로를 봤습니다. 그리고 민호가 먼저 피식 웃었습니다. 순자도 웃음이 나왔습니다. 토론 주제는 박완서 소설 속 인물이 침묵을 선택하는 이유였습니다. 왜 그 인물은 말할 수 있었는데도 말하지 않았는가? 순자가 먼저 말했습니다. 말을 아끼는 게 언제나 비겁한 건 아니야. 어떤 침묵은 상대를 지키려는 거거든. 그게 결국 자신을 희생하는 거 아닌가요? 희생이라고 할 수도 있지.
근데 그 사람한테는 그게 사랑이었을 수 있어. 민호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그럼 선배님이 저한테 거리를 뒀던 것도 그런 거예요? 순자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 침묵이 대답이었습니다. 민호는 고개를 한번 끄덕이더니 노트에 무언가를 적었습니다. 순자는 그 노트를 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 짧은 순간 두 사람 사이에 어떤 긴장이 조용히 풀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소문이 완전히 사라진 것은 아니었습니다. 학과 단체 채팅방의 말들은 여전히 어딘가에 남아 있었고 일부 학생들의 시선은 예전과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관계가 오해받는다고 해서 관계 자체가 바뀌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그 오해가 관계를 둘러싸고 있으면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은 자꾸만 그 오해를 의식하며 움직이게 됩니다. 순자는 그것이 싫었습니다. 조심스럽게 걷고 말을 고르고 누가 보는지를 의식하는 것. 그것이 지쳤습니다. 관계 자체보다 관계를 둘러싼 공기를 관리하는 일이 더 많은 에너지를 소모했습니다. 어느 날 순자는 민호에게 말했습니다. 민호야. 네. 나 너한테 솔직하게 말할게. 말씀하세요. 나는 내가 이 학교에서 잘 지내길 바라. 그게 진심이야. 근데 동시에 나는 너랑 지내는 시간이 좋아. 그것도 진심이야. 두 가지가 다 진심이라서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 민호는 한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그러다 입을 열었습니다. 선배님. 응. 저도 솔직하게 말할게요. 순자는 그를 봤습니다. 저 사실 학교 그만둘까 생각한 적 있어요. 이번 학기요. 왜? 집안 사정이요. 등록금이 부담이 되고 솔직히 저 장학금 못 받으면 다음 학기 장담 못 해요. 부모님한테 말도 못하고 혼자 고민했어요. 순자는 그 말이 얼마나 무거운 것인지 알았습니다. 쉽게 꺼낼 수 없는 말이었습니다. 그 말 나한테 하는 거 쉽지 않았을 텐데 선배님한테는 할 수 있을 것 같았어요. 순자는 잠시 창밖을 봤습니다. 그래도 버텨봐. 나도 여기 오기까지 쉽지 않았어. 근데 와보니까 오길 잘했다는 생각이 들어. 그 생각 하루에 한 번이라도 들면 버틸 수 있어. 민호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잠시 후 들었을 때 눈이 약간 붉어져 있었습니다. 선배님. 응. 저 장학금 받을게요. 두고 봐요. 순자는 웃었습니다. 조용하지만 분명한 웃음이었습니다. 그날 이후 둘의 관계는 조금 달라졌습니다. 이전처럼 자주 붙어 다니지는 않았습니다. 순자가 의도적으로 거리를 조절했고 민호도 그것을 이해했습니다. 하지만 그 거리는 멀어진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더 단단해진 거리였습니다. 흔들리지 않기 위해 자리를 잡은 거리. 수업에서 마주치면 눈으로 인사했습니다. 도서관에서 마주치면 같은 테이블에 앉되 각자의 공부를 했습니다. 가끔 모르는 것을 물어봤고 가끔 짧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그리고 그 관계를 이상하게 보는 시선이 여전히 있다는 것도 둘 다 알았습니다. 하지만 더 이상 그 시선 때문에 관계를 숨기거나 바꾸지는 않았습니다. 소문은 관계를 정의할 수 없습니다. 관계를 정의하는 것은 그 안에 있는 사람들 뿐입니다. 학기의 마지막을 향해 가면서 순자는 한 가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나이는 관계의 크기를 결정하지 않는다는 것. 50년의 차이가 있어도 서로에게 솔직할 수 있다면, 서로의 무게를 버텨줄 수 있다면 그것은 충분한 관계라는 것. 그리고 그 관계를 지키기 위해서 때로는 거리를 두는 것도 하나의 방식이라는 것. 순자는 그것을 50년 전의 교실이 아니라 70살의 지금 이 교실에서 배웠습니다. 사람에게는 저마다 한 번도 제대로 꺼내지 못한 말이 있습니다. 어떤 말은 때를 놓쳐서 묻힙니다.
어떤 말은 꺼낼 용기가 없어서 삼켜집니다. 그리고 어떤 말은 꺼내도 될 자리가 끝내 주어지지 않아서 그냥 사람 안에 가라앉습니다. 정순자에게도 그런 말이 있었습니다. 19살부터 70살이 되는 동안 단 한 번도 제대로 꺼내지 못한 말, 포기했던 꿈에 대한 말, 삼켜야 했던 시간들에 대한 말, 그리고 그 모든 것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여기까지 왔다는 것에 대한 말, 그 말이 꺼내질 자리가 생각지도 못한 곳에서 만들어졌습니다. 기말 발표 공지가 뜬 것은 학기가 끝나기 3주 전이었습니다. 교수가 수업 시작 전에 말했습니다. 기말 발표는 단순한 텍스트 분석이 아닙니다. 이번 학기 동안 우리가 읽은 작품들 중 하나를 골라서 그 텍스트가 자신의 삶과 어떻게 연결되는지를 발표하는 것입니다. 분량은 15분 내외. 형식은 자유입니다. 글을 읽어도 되고 말로 풀어도 됩니다. 강의실 안이 잠시 술렁였습니다. 학생들은 저마다 어떤 작품을 고를지를 놓고 이미 머릿속이 바쁜 듯 했습니다. 발표라는 것 자체가 부담스러웠지만 그래도 어떤 텍스트를 고를지는 각자 선택할 수 있으니 그나마 다행이라는 분위기였습니다. 순자는 조용히 앉아 있었습니다. 발표 15분 자신의 삶과의 연결 그 세 가지가 동시에 머릿속에서 맴돌았습니다. 발표 자체도 부담이었지만 자신의 삶을 꺼내야 한다는 것이 더 무거웠습니다. 텍스트 분석은 공부로 채울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자신의 이야기는 공부로 채울 수 없었습니다. 그것은 오롯이 자신이 감당해야 하는 것이었습니다. 수업이 끝난 뒤 조원들이 카페에 모였습니다. 저는 이청준 할 것 같아요. 소통과 오해 이야기잖아요. 저 이번에 친구한테 오해받은 게 있거든요. 소연이 말했습니다. 지우는 황순원의 소나기를 생각 중이라고 했습니다. 짧고 강렬한 감정의 소설이 발표하기 좋을 것 같다고. 그러다 시선이 자연스럽게 순자를 향했습니다. 선배님은요? 순자는 잠시 커피잔을 내려다봤습니다. 아직 모르겠어. 그것은 사실이었습니다. 무엇을 골라야 할지 모르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미 떠오르는 작품은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을 골랐을 때 자신이 어디까지 꺼내야 하는지 그것이 두려웠습니다. 그날 밤 순자는 책장 앞에 섰습니다. 이번 학기 동안 읽었던 텍스트들이 꽂혀 있었습니다. 이청준, 최윤, 박완서, 오정희. 그리고 그 옆에 순자가 스스로 사서 읽은 책이 한 권 더 있었습니다. 박완서의 엄마의 말뚝이었습니다. 수업 시간에 다룬 작품은 아니었습니다. 그 많던 시간은 누가 다 먹었을까를 읽고 나서 같은 작가의 다른 글이 읽고 싶어져서 혼자 찾아 읽은 것이었습니다. 엄마의 말뚝은 한 여자의 이야기였습니다. 시대의 파도에 휩쓸리면서도 자식을 위해 자신을 말뚝처럼 땅에 박고 버텨낸 어머니의 이야기. 그리고 그 어머니를 바라보는 딸의 이야기. 순자는 그 책을 처음 읽었을 때 3번을 멈췄습니다. 첫 번째는 어머니가 자신의 꿈을 포기하는 장면에서, 두 번째는 그 어머니가 포기했다는 사실 자체를 말로 꺼내지 않는 장면에서, 그리고 세 번째는 딸이 뒤늦게 그것을 알게 되는 장면에서 책을 펼쳤습니다. 밑줄 쳐둔 문장이 있었습니다. 읽으면서 손이 멈췄던 자리였습니다. 말하지 않는다고 없는 것이 아니다. 삼킨 말은 몸 안 어딘가에 가라앉아서 그 사람의 무게가 된다. 순자는 그 문장을 오래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결심했습니다. 발표 준비를 시작한 것은 그로부터 이틀 뒤였습니다. 처음에는 텍스트 분석부터 쓰기 시작했습니다. 박완서의 서사 구조, 모녀 관계의 의미, 시대적 배경이 인물에게 미치는 영향. 이번 학기 동안 배운 것들을 적용해서 분석하는 것은 이제 어느 정도 할 수 있었습니다.
처음 중간고사 때와는 달랐습니다. 하지만 원고를 절반쯤 썼을 때 손이 멈췄습니다. 교수가 말했던 것이 떠올랐습니다. 텍스트가 자신의 삶과 어떻게 연결되는지 분석만으로는 부족했습니다. 자신의 이야기가 들어가야 했습니다. 순자는 한참을 앉아 있었습니다. 창밖에 어둠이 내려앉고 가로등이 하나씩 켜졌습니다. 집 안에는 냉장고 소리만 있었습니다. 그 조용함 속에서 순자는 처음으로 자신에게 물었습니다. 내가 포기했을 때 나는 어떤 마음이었을까? 그동안은 그 질문을 하지 않았습니다. 포기한 것을 포기한 것으로 덮어두고 그 위에 다른 삶을 쌓았습니다. 남편을 만나고 아이를 낳고 살림을 했습니다. 그 삶이 나쁜 것은 아니었습니다. 진심으로 살았고 진심으로 사랑했습니다. 하지만 그 아래 가라앉아 있는 것들에 대해서는 한 번도 제대로 들여다보지 않았습니다. 순자는 새 페이지를 펼쳤습니다. 그리고 분석이 아닌 자신의 이야기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19살 합격 통지서를 받은 날, 아버지가 웃던 그 얼굴, 어머니가 조용히 불러서 했던 그 말, 뒷산에 혼자 올라가 앉았던 그날의 하늘, 울지 않으려고 이를 꽉 깨물었던 것, 그리고 그 이후로 한 번도 그 통지서를 꺼내보지 않았던 50년. 쓰다 보니 손이 떨렸습니다. 눈이 뜨거워졌습니다. 울지 않으려고 잠시 멈췄다가 그냥 쓰기로 했습니다. 눈물이 나면 나는 대로, 손이 떨리면 떨리는 대로, 글자가 삐뚤어져도 상관없었습니다. 어차피 발표 원고를 쓰는 것이었으니 나중에 다시 정리하면 됐습니다. 새벽 1시가 넘었을 때 원고가 완성됐습니다. 순자는 쓴 것을 처음부터 다시 읽었습니다. 낯설었습니다. 자신이 쓴 것인데 마치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읽는 것 같았습니다. 그렇게 오래된 이야기가 글자가 되어 있다는 것이 이상하게도 실감이 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뭔가 조금 가벼워진 느낌이 들었습니다. 오래 들고 있던 것을 내려놓으면 팔이 시린 것처럼 오래 담아두었던 것을 꺼내면 처음에는 허전한 법입니다. 하지만 그 허전함은 나쁜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비로소 숨을 쉴 수 있는 공간이 생긴 것 같은 느낌이었습니다. 발표까지 일주일이 남았을 때 순자는 연습을 시작했습니다. 거울 앞에 서서 원고를 읽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국문학과 정순자입니다. 오늘 발표할 텍스트는 박완서의 엄마의 말뚝입니다.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읽는데 12분이 걸렸습니다. 하지만 중간에 3번을 멈췄습니다. 자신의 이야기가 나오는 부분에서 목이 막혔습니다. 이 텍스트를 읽으면서 저는 50년 전에 제 자신을 만났습니다. 그 문장에서 멈췄습니다.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잠시 눈을 감았다가 다시 떴습니다. 거울 속에 70살의 자신이 서 있었습니다. 괜찮아. 할 수 있어. 혼잣말로 말하고 다시 시작했습니다. 다음 날도 연습했습니다. 그 다음 날도 아침마다 거울 앞에 서서 같은 원고를 읽었습니다. 점점 덜 멈추게 됐습니다. 목이 막히는 부분에서도 숨을 한번 고르고 넘어갈 수 있게 됐습니다. 목소리가 아직 떨리기는 했지만 그 떨림이 조금씩 안정됐습니다. 발표 사흘 전에 민호에게 연습 상대가 되어 달라고 부탁했습니다. 제가요? 내가 들어주면 좋겠어. 싫으면 괜찮아. 아니요, 할게요. 언제요? 도서관 소회의실을 빌렸습니다. 민호 혼자 앉아서 들었습니다. 순자는 원고를 들고 서서 읽기 시작했습니다. 처음 5분은 비교적 안정적이었습니다. 텍스트 분석 부분이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이야기가 시작됐습니다. 저는 19살에 대학 합격 통지서를 받았습니다. 국문학부였습니다.
하지만 집안 형편 때문에 가지 못했습니다. 어머니가 미안하다고 했고 저는 괜찮다고 했습니다. 그것으로 끝이었습니다. 목소리가 가늘어졌습니다. 그 이후로 저는 그 통지서를 서랍에 넣고 다시는 꺼내보지 않았습니다. 50년이 지났습니다. 남편을 만나고 아이를 낳고 살았습니다. 나쁜 삶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그 서랍은 한 번도 비워진 적이 없었습니다. 잠깐 멈췄습니다. 민호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표정이 달라져 있었습니다. 순자는 숨을 고르고 이어갔습니다. 박완서의 텍스트에서 어머니는 말하지 않습니다. 자신이 무엇을 포기했는지, 그것이 얼마나 아팠는지를 끝내 말하지 않습니다. 저는 처음에 그 어머니가 강한 사람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다시 읽으면서 알았습니다. 그것은 강함이 아니라 말할 자리가 없었던 것이라는 것을. 목소리가 잠깐 흔들렸습니다. 저도 말할 자리가 없었습니다. 아니, 정확하게는 말하면 안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꺼내봤자 달라질 것이 없으니까. 말하면 더 아플 것 같아서. 그래서 그냥 삼켰습니다. 50년 동안. 그 문장을 읽고 나서 순자는 잠시 고개를 숙였습니다. 민호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선배님, 잠깐만요. 순자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 부분에서 고개 숙이지 마세요. 순자는 눈을 깜빡였습니다. 왜? 그 문장이 이 발표에서 제일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 말할 때 고개 숙이면 듣는 사람이 그 무게를 못 받아요. 그냥 정면 보세요. 떨려도 괜찮으니까. 순자는 잠시 민호를 바라봤습니다. 20살짜리가 하는 말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말은 틀리지 않았습니다. 다시 해볼게. 발표 전날 밤 순자는 더 이상 원고를 읽지 않았습니다. 이미 충분히 연습했습니다. 더 읽으면 오히려 글자에 묶이는 것 같았습니다. 원고를 책상 위에 올려두고 차를 한 잔 끓여서 소파에 앉았습니다. 딸 은정이한테서 문자가 왔습니다. 엄마, 내일 발표 있다고 했지? 잘할 거야. 파이팅. 순자는 문자를 보고 한참 있다가 답장을 보냈습니다. 그래, 고마워. 그리고 잠시 후에 한 문장을 더 보냈습니다. 엄마 19살 때 대학 가고 싶었던 거 알았어? 잠시 후 답장이 왔습니다. 몰랐어. 왜? 순자는 한동안 화면을 바라봤습니다. 뭐라 대답할지 고민하다가 그냥 이렇게 썼습니다. 내일 발표하고 나서 얘기해 줄게. 전화기를 내려놓고 창밖을 봤습니다. 밤하늘에 별이 보였습니다. 서울 하늘에서 별이 보이는 날은 많지 않은데 그날은 유독 맑았습니다. 순자는 오래전 뒷산에서 혼자 앉아있던 그날을 떠올렸습니다. 하늘이 그날도 맑았던 것 같았습니다. 울지 않으려고 이를 악물고 그냥 하늘만 봤던 기억. 그 기억이 아프지 않았습니다. 정확히는 여전히 아프기는 했지만 그 아픔이 더 이상 자신을 짓누르지 않았습니다. 말로 꺼내고 글로 쓰고 연습하면서 읽으면서 그 아픔의 무게가 조금씩 달라진 것 같았습니다. 내일 잘하면 되는 거야. 발표 당일 순자는 일찍 일어났습니다. 평소보다 더 단정하게 옷을 입었습니다. 입학식 날 입었던 베이지색 자켓을 다시 꺼냈습니다. 단추를 끼울 때 손이 떨렸지만 이번에는 한 번에 제대로 끼웠습니다. 거울을 봤습니다. 입학식 날과 같은 얼굴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얼굴을 바라보는 자신의 시선이 달랐습니다. 그날은 이 얼굴이 낯설고 불안했습니다. 지금은 그냥 자신의 얼굴이었습니다. 학교에 도착하니 강의실 앞에 학생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발표 순서를 정하는 중이었습니다. 순자는 6번째로 정해졌습니다. 앞에 5명이 발표하는 동안 순자는 조용히 앉아서 들었습니다.
각자의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텍스트와 삶을 연결하는 방식이 모두 달랐습니다. 어떤 학생은 유창하게 말했고 어떤 학생은 말을 더듬었습니다. 어떤 발표는 분석이 탄탄했고 어떤 발표는 감정이 풍부했습니다. 5번째 발표가 끝났습니다. 교수가 말했습니다. 다음은 정순자 씨 차례입니다. 순자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강의실 앞으로 걸어가는 그 짧은 거리가 생각보다 길게 느껴졌습니다. 앞에 서자 학생들의 얼굴이 보였습니다. 20여 명이 앉아 있었습니다. 소연이 앞쪽에서 눈을 맞추며 작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민호는 중간쯤에 앉아서 조용히 보고 있었습니다. 지우는 긴장한 표정으로 순자를 바라봤습니다. 순자는 원고를 펼쳤습니다. 21번 고르고 시작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국문학과 정순자입니다. 목소리가 처음에는 작았습니다. 하지만 끊기지는 않았습니다. 오늘 발표할 텍스트는 박완서의 엄마의 말뚝입니다. 수업에서 다루지 않은 작품이어서 교수님께 따로 허락을 구했습니다. 교수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 소설은 한 어머니의 이야기입니다. 시대의 흐름 속에서 자신이 원하는 것들을 하나씩 내려놓고 그럼에도 흔들리지 않고 자리를 지킨 여자의 이야기입니다. 박완서는 이 텍스트에서 그 어머니를 말뚝에 비유합니다. 땅에 단단히 박혀서 어디로도 가지 않는 것. 분석 부분은 비교적 안정적으로 나왔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이야기가 시작되는 부분이 왔습니다. 순자는 원고에서 눈을 들어 앞을 봤습니다. 민호의 말이 떠올랐습니다. 고개 숙이지 마세요. 정면 보세요. 저는 이 텍스트를 읽으면서 저의 어머니를 떠올렸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저 자신을 떠올렸습니다. 강의실이 조용했습니다. 저는 19살에 대학 합격 통지서를 받았습니다. 이 학교가 아니라 서울의 다른 대학이었습니다. 국문학부였습니다. 누군가 자세를 고쳐 앉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하지만 가지 못했습니다. 집안 형편 때문이었습니다. 어머니가 미안하다고 했고 저는 괜찮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끝이었습니다. 목소리가 조금 떨렸습니다. 하지만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 이후로 50년이 지났습니다. 저는 결혼을 하고 아이를 낳고 살았습니다. 좋은 삶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들이 있었고 보람 있는 시간들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서랍 안에 넣어둔 그 통지서는 한 번도 꺼내보지 않았습니다. 강의실 안이 완전히 조용해졌습니다. 박완서의 텍스트에서 어머니는 자신이 무엇을 포기했는지를 끝내 말하지 않습니다. 저는 처음에 그것이 체념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계속 읽다 보니 그것이 체념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말할 자리가 없었던 것이었습니다. 말해도 달라질 것이 없다고 생각했던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냥 삼킨 것이었습니다. 순자는 잠깐 멈췄습니다. 강의실 어딘가에서 아주 작은 소리가 났습니다. 코를 훌쩍이는 소리였습니다. 저도 50년 동안 삼켰습니다. 그런데 2학기에 국문학을 공부하면서 처음으로 알게 됐습니다. 삼킨 말은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그것은 몸 안 어딘가에 가라앉아서 그 사람의 무게가 된다는 것을. 박완서가 그 텍스트에서 하고 싶었던 말이 바로 그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목소리가 흔들렸습니다. 하지만 끊어지지 않았습니다. 저는 70살에 여기 왔습니다. 50년이 늦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 자리에 서서 처음으로 그 말을 꺼내고 있습니다. 포기해야 했던 것에 대해서, 삼켜야 했던 시간들에 대해서, 그리고 그 모든 것에도 불구하고 제가 여기까지 왔다는 것에 대해서 잠시 멈췄다가 마지막 문장을 읽었습니다. 박완서는 말합니다. 말뚝은 뽑히지 않는다고.
저는 이 텍스트를 읽으면서 생각했습니다. 50년 전에 삼킨 말도 뽑히지 않고 여기 있었다고. 그리고 이제는 그것을 꺼낼 자리가 생겼다고. 원고를 내렸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강의실은 잠시 조용했습니다. 그 침묵이 얼마나 길었는지 순자는 알 수 없었습니다. 아마 몇 초였겠지만 그녀에게는 훨씬 길게 느껴졌습니다. 그 짧은 침묵 동안 순자는 그냥 서 있었습니다. 고개를 숙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박수가 터졌습니다. 처음에는 한두 명이었습니다. 그러다 강의실 전체로 퍼졌습니다. 소연이 앞에서 두 손을 힘껏 쳤습니다. 지우는 박수를 치면서 눈이 빨개져 있었습니다. 민호는 아무 말 없이 박수를 쳤습니다. 교수도 박수를 쳤습니다. 순자는 그 자리에서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울지 않으려고 입술을 살짝 깨물었습니다. 그래도 눈가가 뜨거워지는 것은 어쩔 수 없었습니다. 자리로 돌아와 앉았을 때 소연이 옆에서 팔을 살짝 잡았습니다. 말은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잡은 것뿐이었습니다.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모든 발표가 끝나고 교수가 총평을 했습니다. 여러 발표에 대해 이야기하다가 순자의 발표에 이르렀을 때 교수가 말했습니다. 정순자 씨의 발표는 텍스트 분석과 개인의 서사가 가장 유기적으로 연결된 발표였습니다. 박완서가 텍스트를 통해 말하려 했던 것을 자신의 삶을 통해 가장 직접적으로 증명한 발표였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잠깐 멈추더니 덧붙였습니다. 그리고 개인적으로 오늘 이 강의실에서 가장 용감한 발표였다고 생각합니다. 순자는 고개를 숙여 인사했습니다. 수업이 끝나고 강의실을 나오는데 처음 보는 학생이 다가왔습니다. 다른 조학생으로 한 번도 말을 나눈 적이 없는 여학생이었습니다. 저 선배님 발표 들으면서 저도 생각나는 게 있었어요. 저희 엄마도 비슷한 얘기를 한 적 있거든요. 젊었을 때 하고 싶었던 게 있었는데 못했다고. 근데 그게 어떤 건지 저는 잘 몰랐어요. 오늘 발표 듣고 나서 좀 알 것 같았어요. 순자는 그 말을 듣고 잠시 그 학생을 바라봤습니다. 어머니한테 물어봐. 어떤 거였는지. 네. 직접 물어봐. 말할 자리를 만들어줘. 그 사람이 삼킨 것들을 꺼낼 수 있게. 그 학생은 잠시 생각하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럴게요. 그날 저녁 순자는 딸 은정이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오랜만에 먼저 거는 전화였습니다. 엄마, 발표 어땠어? 잘했어. 다행이다. 뭐 발표했어? 박완서 소설. 근데 내 얘기도 했어. 무슨 얘기? 19살에 대학 가고 싶었는데 못 간 얘기. 전화 너머가 잠깐 조용해졌습니다. 엄마 그런 게 있었어? 있었어. 오래됐어. 말 안 했었는데 오늘 처음 했어. 왜 말 안 했어? 말해봤자 달라질 게 없을 것 같아서. 근데 그게 아니더라고. 엄마. 응? 미안해. 내가 왜 미안해. 내가 한 게 아닌데. 그냥 미안해. 몰랐으니까. 순자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몰랐어도 괜찮아. 이제 알면 되지. 전화를 끊고 나서 순자는 한참을 조용히 앉아 있었습니다. 무겁지 않았습니다. 50년 동안 한 번도 느껴본 적 없는 가벼움이 조용히 가슴 안에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성적이 발표된 것은 그로부터 일주일 뒤였습니다. 순자는 학교 포털에 혼자 접속했습니다. 이제는 누가 도와주지 않아도 됐습니다. 로그인을 하고 성적 확인 메뉴를 눌렀습니다. 화면에 숫자가 떴습니다. 국문학개론 B, 한국현대소설의 2에 A-, 중간고사 때 받은 42점과는 다른 숫자들이었습니다.
순자는 그 화면을 한참 바라봤습니다. 이게 내가 한 거라고. 혼잣말이 작게 흘러나왔습니다. 그때 문자가 왔습니다. 민우였습니다. 선배님, 성적 나왔어요. 저 장학금 받았어요. 그리고 바로 이어서 한 줄이 더 왔습니다. 두고 보라고 했죠? 다음 학기도 같이 다녀요. 순자는 웃었습니다. 소리내어 웃었습니다. 빈 집안에 그 웃음소리가 퍼졌습니다. 냉장고 소리와 시계 초침 소리만 있던 그 집안에 처음으로 다른 소리가 가득 찼습니다. 창밖에는 봄이 오고 있었습니다. 벚꽃이 피기 직전에 그 나무들이 이제 곧 터질 것처럼 가지 끝에 힘을 모으고 있었습니다. 순자는 책상 앞에 앉아 새 노트를 펼쳤습니다. 다음 학기 수강 신청 화면을 열었습니다. 문학과 글쓰기, 한국 현대시 이해, 그리고 하나 더 처음 보는 수업 이름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자기 서사 쓰기 자신의 삶을 문학으로 기록하는 법. 순자는 그 수업 이름을 오래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신청 버튼을 눌렀습니다. 이제 진짜 시작이네. 그 말은 혼잣말이었지만 이번에는 집안이 조용하지 않았습니다.